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여러분들 꼬마 빌딩에 관심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같은 거로 돈을 좀 벌어서 중저돈을 크게 불리게 되면 이 꼬마 빌딩 같은 거 사는 게 다 로망이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근사한 중심 상권에 있는 아주 근사한 꼬마 빌딩 하나가 지난주에 경매에 나왔었는데요.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상당히 또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잘못 받았네, 잘 받았네, 뭐 설왕설래가 많아서요. 경매 전문가인 제가 뭐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물건인데요. 안양사계 2014경 1258 근린시설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만으로는 모르시는 분들도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구나 라고 느끼실 텐데요. 아주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꾸며진 그런 빌딩입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죠. 휴대폰 대리점도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앞에 있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좀 대로변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면 각지의 땅에 놓여 있는 아주 입지가 좋은 빌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 위성 지도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1호선 안양역입니다. 안양역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전통적인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이고 여기가 안양 남부시장, 여기 아울렛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과 그다음에 핵심 상권들이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어우러져 있는 안양의 굉장히 중심 상권입니다. 여기 안양 1번가라고 돼 있죠. 이 안양 1번가가 안양의 굉장히 중심적인 핵심적인 그런 상권들인데 그 중심적인 상권에 있는 이 대로변에 위치한 요 물건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지금 이면 각지에다가 지금 횡단보도 앞에 있어가지고 가시성도 좋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스타벅스 커피 있고 뭐 이디야 커피 있고 그다음에 투썸 플레이스 같은 이런 전통적인 브랜드 있는 그런 커피숍들이 밀집돼 있어가지고 여기 안녕 1번가 이 먹자 골목 내에서 식사를 마치고 여기 이제 이쪽 브랜드 있는 커피에서 커피를 마신 다음에 다시 안양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는 그런 상권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배우 단지들이 뭐 삼성 레미안, 뭐 주공 뜰한채, 그다음에 진흥 아파트 재건축을 준비 중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미 입주를 했던 레미안 메가트리 아파트 대단지도 쫙 몰려 있지 않습니까? 배우 수요도 굉장히 든든하고 건너편에 대림대학교 있고 위쪽으로는 연성대학교, 안양대학교 이렇게 학교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충분히 수요층으로서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그런 상권에 있는 그 물건입니다. 그리고 안양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작고 콤팩트하게 이렇게 몰려 있지만 공실률이 적기로도 소문나 있죠.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그런 상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래 가치를 본다고 치면 여기 이제 벽산 사거리에 그 월판선 아시죠? 저기 이제 수인선 월권역부터 판교까지 그래서 그 경강선이라고 하죠. 지금 저 여주까지 이어져 있는 경강선 그게 이제 저쪽 그 동양 쪽으로 가서 강릉까지 가나요? 이렇게 이제 국토를 우리나라 국토를 횡단이죠. 횡단하는 그 철도 월판선 그 유망한 철도가 조만간에 이제 착공을 하고 한 2025년, 26년 개통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한 2027년까지는 준공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게 이제 이 벽산 사거리역에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환승을 하게 되면 여기서 월판선에서 안양역 1호선으로 환승하거나 아니면 이 안양역에서 1호선에서 월판선으로 환승하거나 할 때 항상 이 길을 지나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권은 더 유망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도 좋고 미래 가치도 좋고 그런 지역에 있는 아주 유망한 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굉장히 그 경쟁률도 높게 그리고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지 좋은 이 꼬마 빌딩을 입찰을 할 때에 어떤 식의 그런 조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권리 분석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입찰가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 둘씩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어있는 꿀팁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감정가가 지금 42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토지 면적 보통 이제 토지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빌딩의 가치가 그 형성이 되는데 이건 특히나 이 건물이 지어진 게 63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년 가까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건물의 가치는 없다고 보고 땅값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58평
8.5평짜리가 42억이다라고 한다면 평당 한 7,200만 원 선에서 감정평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임차인들이 있는데 1층에 3개 호수, 2층에 1개, 그다음에 3층에 1개, 4층에 1개. 그래서 총 이제 7개, 6개군요. 6개 호수가 이제 있는데 월세가 굉장히 셉니다. 보증금도 굉장히 세고요. 예, 보증금 1억 5천에 7천, 휴대폰 대리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차라고 해서 이런 차 전문점인데 5천에 350, 그 다음에 또 5천에 320. 2층은 양꼬치 전문점, 그리고 커피 전문점도 보증금 1억 5천에 750.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총 보증금은 8억 원에 총 월세는 2,120만 원이더라. 근데 보증금이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보증금은 한 6억에서 7억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월세금들은 과거에 이제 그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그때 이제 최상의 경기가 참 좋을 때에 그때 산정된 월세들인데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1,80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공인중개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에서 잘 나갈 때는 한 2,20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이제 월세 같은 것들을 수익률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이제 한 5% 정도만 나와주게 되면 거래가 조금 가능하고 4% 정도면은 조금 망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6% 정도면은 빌딩 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실 텐데 대략적으로 4%로 잡게 되면 한 60억까지 바라볼 수 있겠고요. 한 5% 정도 잡게 되면 50억대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가치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보수로 잡게 되면 50억 정도 수준, 그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게 되면 6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수익률로 역산해가지고 판단한 건물의 가치인데 실거래가를 한번 보실까요? 주변에 이제 그 빌딩들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보시게 되면 이제는 뭐 예전에는 다 이제 이 정보지 들고 현장에 가서 시세를 조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인터넷 정말 잘 돼 있죠. 이런 앱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게 이제 빌딩의 거래 내역들을 보여주는 그리고 매물들을 보여주는 그런 앱인데요. 보시면 이 물건이지 않습니까? 공차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게 2018년에 40억에 팔렸다고 나와 있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평당 6,800만 원에 팔렸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 경매 사이트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게 만약에 그 18년에 팔렸다고 한다면 소유자가 바뀌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김재문 씨, 김땡땡 씨에서. 근데 김땡땡 씨가 1987년 이래로 계속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 40억 정도의 거래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게 40억에 팔린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주변의 것들 한번 보실까요? 2020년에 거래가 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51억에 거래가 됐는데 평당가로 따진다고 한다면 평당 6,800만 원에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37.5억에 거래가 된 게 있는데 이거는 평당 7,400만 원이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작으면 작을수록 평당가가 높아지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15년에 거래가 된 것들 이거는 평당 8,400만 원. 입니다. 그러니까 입지, 그다음에 규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평당 7천에서 8천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여기가 중심 상권이란 말이다. 중심 먹자골목이고 여기는 조금 벗어나 있는 거. 여기가 최상의 입지를 한다면 여기는 중상의 입지. 우리 물건 소재지는 중상의 입지 정도가 되겠다. 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 물건은 평당 7천에서 한 7,500 정도 사이. 이 정도가 그 거래가로 봤을 때 실거래가로 봤을 때는 적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우리 물건의 그 가치 감정가가 42억이니까 58.5평이 42억이니까 평당가로는 7,200. 그렇게 되면 감정가가 제대로 잡혀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이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보십시오. 14명이 돌아와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54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2등은 53억 8천이고 3등은 53억 2천이고 그러니까 다들 이게 50억 중반대 가치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평당 거의 한 9천만 원 이상 쓴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당 7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를 9천만 원 샀으니까 굉장히 비싸게 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당히 좀 미래 가치가 높죠. 그리고 입지가 굉장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변의 매물들이 평당 7, 8천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매물의 독자적인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치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월판선이 개통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양역까지 지하선가가 생김으로써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럼 미래 가치까지 고려한다고 치면은 평당 1억도 넘어갈 수 있겠다. 실제로 이제 매물 나온 것 중에서 최상의 입지에 최상의 조건을 갖춘 매물이 지금 평당 1억 1,500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물건도 평당 1억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이제 좀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월세도 높아지게 되면 월세로 환산한 수익률 이런 부분도 높아지게 되면 또 물건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보수로 본다고 치면 50억 정도, 그다음에 좀 더 공격적으로 본다고 치면 6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근데 이렇게 시대차가 이제 10억 정도 나다 보니까 입찰가를 쓸 때 굉장히 좀 많이 애를 먹어야 되는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물건의 가치, 입지, 상권 이런 것들 분석을 했으니까 그리고 매물의 그 값까지도 그 추정되는 가격까지도 우리가 산정을 해놨으니까 이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권리 분석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이든 상가든 물건 명세서 하나로 끝을 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물건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에 이제 지저분하게 얽혀 있는 등기부의 그 권리들이 소멸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뭘로 본다 그랬죠? 요거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여기가 공란으로 돼 있죠. 이렇게 되면 다 가압류든 압류든 저당권이 다 말소가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임차인들은 또 여기를 보시면 된다 그랬죠. 이 최선순위 설정 일자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 일자, 그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일자 이걸 비교해서 사업자 등록 일자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빠르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일자를 보고 했더니 1층에 이제 휴대폰 대리점이 보증금 1억 5천에 차입 월세가 이제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 일자는 2016년 6월 달 그리고 최선희 설정 일자는 2018년 6월 1일 근저당권 어떻게 되죠? 대항력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대항력이 있지요. 그리고 배당 요구도 했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또 하나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배당 요구도 했기 때문에 배당을 받게 되면 그만큼 안 떠안아도 된다. 이런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보증금 1억 5천은 떠안아야 된다. 그런데 배당을 해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준다 그랬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와 그다음에 등기부에 설정된 권리 설정일자를 비교해서 빠른 순서대로 배당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대요. 확정일자를 안 받게 되면 배당을 한 푼도 받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항력은 있는데 배당은 한 푼도 받지 못하니까 1억 5천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쭉 훑어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떠안아야 될 게 4억이나 되더라고요. 무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죠. 이제 환산 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월세를 그 보증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700만 원을 100%로 환산하게 되면 7억. 그리고 보증금이 1억 5천이니까 8억 5천. 이렇게 보증금 액수가 큰 것들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안 시켜놨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는 예전에 법률상으로는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자 등록 일자가 그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빨라서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모양새를 갖고 있지만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거였지만 2015년 3월 달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최소한 대항력만큼은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이 너무 커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대항력만큼 인정해 주겠다고 법이 바뀌었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 7억이 아니죠. 4억 정도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초보들의 입장에서 판단되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이제 경매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보증금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 제 강의 시간에서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거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판례를 한 3개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은 충분히 이게 대항력이 있지만 보증금을 상당 부분 감액시키거나 아니면 안 떠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낼 수 있겠는데 요 임차인들이 대부분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전액을 떠안지 않거나 혹은 아주 미미한 금액만 떠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까는 54억에 낙찰됐기 때문에 이게 뭐 시세가 한 48억에서 50억밖에 안 되는데 54억 게다가 이 보증금 4억까지 떠안아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뭐 58억 뭐 이렇게 58억 몇 천만 원의 산골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취득세니 뭐니 세금까지 내면 60억 정도 손에 산꼴이 되는 건데 과연 이렇게 비싸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이건 실패한 경매가 아닌가 싶으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건물의 가치, 이 독자적인 가치를 한번 판단을 해본다고 치면은 평당 1억 이상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58억에서 60억 정도. 그렇게 되면 60억으로 친다고 하면은 4억, 이 보증금 4억을 또 함께 되고 그렇게 되면은 56억 이하로 낙찰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54억에 받았으니까 실제로 낙찰 받아야 될 금액들보다는 한 2억 정도 싸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겠고요. 게다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 법무부 연린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보증금을 만약에 안 떠안게 된다고 치게 되면은 거의 6억 이상을 싸게 산 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패한 경매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성공한 경매다라고 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은 물건에 따라서 이 보는 내공과 시야, 실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겠죠.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분이 이 보증금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에도 다 알고 들어갔는지 그 정도의 고수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응찰권을 쓰는 패턴을 봤을 때에는 나름대로 다 숙지를 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보증금을 떠안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54억, 60억 정도짜리를 54억에 샀고 앞으로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진전되게 되면 당연히 월세를 높여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측면. 게다가 또 하나 있죠. 경매 장점이 뭔가요?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를 살 때는 기존의 임차인들의 권리금 같은 부분들을 또 인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불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 경매를 통해서는 기존의 임차인들의 권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바닥 권리금이나 시설 권리금 같은 게 혹시 있다고 한다 그러면 5천이든 1억이든 우리가 또 그런 권리금까지도 받을 수 있게 받으면서 임대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면서 이건 실패한 경매다. 이거는 시세가 50억도 안 하는 건데 44억, 5억 정도 선에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들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바라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를 고려하고 이 물건의 독자적인 가치, 그다음에 이 상권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권리 분석상에 이런 해결할 수 있는 것들까지 고려한다고 치게 되면은 한 5, 6억 정도 싸게 샀고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미래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물건 하나에 따라서 보는 시야들이 이렇게 틀린데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알찬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